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사는 40대 프리랜서 주부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사랑하는 남편의 예쁜 아이를 낳아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아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왕이면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아기를 빨리 얻길 원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도 아이 얘기를 참 자주 나눠보곤 했었습니다. 저만큼이나 아이 보는 걸 좋아했던 남편은 아이가 누굴 닮을지 내기를 하자며 결혼을 약속하던 날에도 미리부터 미래의 아이를 꿈꾸며 저와 함께 머릿속에 그려보며 웃곤 했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이는 한참 동안 생기지 않았습니다. 생기기만 하면 아주 잘 키울 자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원한다고 아무 때나 생기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남편이 병원에서 불임 판정까지 받아버리는 바람에 우리에게 자식은 절대 없을 거란 걱정이 확인사살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시험관 시술이며 그런 것들을 저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그리 넉넉지 않던 상황에서 무턱대고 시술을 받을 수만은 없었어요. 한다고 해서 100% 아이가 생기는 것도 아니었는데 쉽사리 결정하기에 결코 가벼운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완전히 밖에서 입양을 해오는 것도 고려를 해봤어요. 하지만 이 또한 참 어렵고 신중해야 할 일이었어요. 애완견 하나조차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싶어 들이지도 못하는 저희가 제 자식 키우기도 힘들다는데 남의 자식을 키우며 내 새끼처럼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 확신도 없었고 점점 시간이 지나 이런 고민을 해갈수록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곧 포기를 했죠. 다행이었던 것은 그래도 아이를 안 낳고 사는 젊은 부부들이 주변에 많기도 했었고 한참 딩크족이면 저출산으로 여기저기 대한민국 가족 구성원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던 때라서 다른 집들도 그렇다는 핑계를 삼아보며 우리 처지를 위로했습니다. 절대로 딩크로 살려는 생각은 없었지만 그때부터 아이 생각을 하기 싫어서 남들한테는 우리 부부가 딩크 부부라며 일부러 말을 꺼내곤 했었죠. 그러다 보니 둘이 사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고 평생 둘이서라도 연애를 하는 것처럼 꼭 붙어 살기로 다짐을 했어요. 아이 웃음소리는 없겠지만 둘이서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면서 자기 삶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현재에 감사해 하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저희는 마흔에 들어설 때까지 둘이서 살며 나름 재미나게 살았습니다. 바로 옆에 서로의 배우자가 있으니 외로움을 느낄 일이 없었고 각자 일을 하다 보니 바쁘기도 했었어요. 저는 직업상 집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사람이어서 1년 중 360일 정도는 집에 붙어 살았고 비록 프리랜서지만 한번 작업을 맡게 되면 거의 한 작업당 서너 달이 소요가 되는 일인지라 작업 몇 개만 맡아도 1년이 후딱 지나가 버리곤 했죠. 거의 1년이 내내 바쁜 프리랜서라고 보면 되었어요. 남편은 반대로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었는데 회사가 커서 그랬는지 야근이 평소에 많았고 그만큼 직원들끼리 회식도 많았던 터라 평일은 하루를 꽉 채워서 회사에서 보내던 사람이었고 주말이 되면 침대와 모라일체가 되어 쉬기에 전념했어요. 저도 어디 가서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는 뒤처지지 않았는데 제 남편은 제가 아는 회사 다니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바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답니다.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둘 다 참 젊었고 늘 꿈이 있었고 또 잘 살아보겠다는 욕심이 있었기에 바쁜 것에 투정 한번 부리질 않고 오히려 감사해하며 살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부부간의 대화를 나눌 때에도 남편은 늘 자신의 직장에 불만이 없었어요. 다음 승진이 언제인지, 승진을 위해 뭘 해야 할지 자기가 먼저 고민을 하고 찾아서 하던 사람이었죠. 그랬기에 전 이 사람이 일을 그만둔다거나 일에 실증을 느낄 거란 상상은 단 한 번도 해보질 않은 채 남편을 보며 더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제 일에 감사함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남편이 변했어요. 저보다 딱 2살이 많은 남편은 40이 되어서 갑자기 돌연 사표를 냈습니다. 멀쩡히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말입니다. 상사와 딱히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승진도 밀리지 않고 척척 해왔던 사람인데 갑자기 사표를 냈다는 말만 툭 던지던 남편의 태도에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껏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니까 원하면 언제든 이 사람이 일을 잠시 쉬고 새 출발을 계획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려고 마음을 먹고는 있었어요. 대기업은 잘리기도 쉽게 잘린다고 하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혼자 마음의 준비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도저도 아니고 와이프인 저한테 어떠한 언지를 남기지도 않은 채 그냥 방금 사표 내고 왔어 하고 집에 들어오는 이 인간의 모습에 저는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였어요. 욜로족이 되는 것이요. 이미 유행 다 지난 그 욜로족이 이제서야 되어보고 싶다며 자식도 없고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멀쩡한 대기업을 그만뒀어요. 저희는 살고 있는 집이 자가도 아닌 전세이고요. 비록 대출금 갚을 건 없지만 자식이 없는 마당에 노후 준비는 어떻게든 저희 스스로 알아서 해야 했기에 착실히 돈을 모으고 집을 사야 했습니다. 남편과도 여러 번 대화를 나누며 집부터 사고 남은 돈들로 노후를 여유있게 보내자며 열심히 계획도 세웠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 말들을 다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건지 함께 세운 계획들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았잖아요. 만약 저때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으면 저희는 함께 몇 년 더 돈을 모아서 대출금을 받아서라도 서울의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어찌저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졸지의 외벌이로 저 혼자 일을 하게 되며 남편의 욜로를 위한 유흥비 등으로 돈이 빠져나갈 일들이 급격히 많아졌고 결국 저희는 지금까지도 전셋집을 전전하며 살고 있답니다. 남편은 욜로를 외치며 일을 그만두고는 갑자기 모든 게 다 진부하게 느껴진다며 새로운 구직활동을 하는 것도 미루기만 한 채 거의 3년을 놀았어요. 다행히 대기업에서 맘먹고 이직하면 작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갈 자리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실업률이 높아지다 보니 남편 나이에 젊은 애들을 제치고 할 재취업이 쉽지만은 않았고 일단 본인 스스로도 의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보니 좋은 일자리를 다시 구한다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무턱대고 일을 그만두고 난 그 3년간 남편과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던 것 저뿐이었고 남편은 진정한 욜로로 살아가며 내일이 없는 논팽이 마냥 살았어요. 해가 중천이 되어 일어나는 건 기본이었고 일어나서 하는 일은 배달 음식 시켜 먹고 TV 보거나 게임을 하는 것이었어요. 저를 데리고 가끔씩 동네 앞 개천으로 산책을 나가긴 했지만 그래봤자 자기 살찌기 싫어서 땀 흘리려고 하는 거라면서 말도 없이 혼자 미친 속도로 달려다니는 바람에 저와는 거의 따로 운동을 했죠. 그렇게 시켜먹는 배달 음식도 제가 일한다고 같은 집, 같은 공간에 있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혼자 1인분 음식을 시켜 먹거나 좀 양이 많아 보이는 것이어도 자기 것이라며 딱 자기 팔 안에 움켜쥐고 먹는 것이 진짜 매정하고 인정머리 없는 놈 같아 보이더라고요. 옆에서 사람이 맛있는 거 혼자 먹고 있으면 자연스레 배도 같이 고파오고 그러다 한 입 달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지 혼자 다 먹지도 못할 거면서 뭐 그리 식탐이 많은지 그걸 그렇게 안 주대요? 일을 그만둔 것도 저하고 일말의 고민 상담도 없이 그냥 자기 맘대로였고 배달 음식 하나 겨우 시켜 먹는 것조차 지 거만 시켜 먹고 저는 안중에도 없는 남편의 쪼잔한 모습들이 백수로 지내며 계속 보이다 보니 처음으로 이 사람이 생판 남 같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와이프를 인생을 함께한 반려자이자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해주지도 않는 것 같고 그냥 같이 사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내게 애정도 없고 관심도 없는 남편의 모습이 섭섭하고 가슴 아팠습니다. 하는 행동을 보아하니 이 사람이 제게 마음만 변심을 하면 언제든지 제 곁을 떠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아찔하기도 했어요. 우리 사이엔 관계를 묶어줄 만한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러다 곧 이혼을 하겠다 싶은 것이었죠. 제가 필요로 한 건 자식 없이도 함께 미래를 꾸려나갈 수 있는 인생의 반려자였지 그냥 형식적인 법적 관계 속에서 한 집에 살며 없는 듯 대하며 사는 남자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몇 년의 욜로 생활을 고민 없이 즐기는가 싶더니 급기야 기껏 모아놨던 돈은 돈대로 쓰고 어디 친구 가게 오픈한다고 돈을 빌려줬다가 가게가 망해서 몽땅 돈을 잃고 아주 몇 번이나 더 꼴값을 떨었습니다. 용케도 저한테 돈을 빌려달란 소리를 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곧 이론도 없는 거지가 될 것 같은 꼴로 어디서 계속해서 돈을 잃고 들어오더니 결국 본인이 직접 가게를 차려봐야겠다며 작은 전자담배 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본인이 담배를 피는 흡연인도 아니고 아는 것도 없는 주제에 그게 장사가 잘 된다는 소리를 어디서 듣고 와서는 무턱대고 조그만 구멍가게를 차린 것이었죠. 물론 그 과정에서 저하고 상의를 하거나 고민을 나누는 과정은 전혀 없었고
저 혼자 밖에서 자기 친구들과 얘기를 다 끝낸 후에 저한테는 통보하다시피 가게 계약을 걸던 당일에 말을 했습니다. 가게는 당연히 또 말아 드셨고요. 정작 본인이 담배 종류 외우는 것도 헐떡대는데 전자담배를 흡연자들에게 뭐 얼마나 잘 알아서 영업을 할 수 있었겠나요. 처음부터 애초에 망할 길이었던 것인데 정작 본인만 몰랐던 겁니다. 어쩌다 멀쩡한 회사 다니며 열심히 살았던 제 남편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싶어서 세월의 앞에서 그냥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하려는 그 모습이 백수 시절보다는 나아 보여서 제 딴에는 여전히 와이프라며 남편을 응원했어요. 이제라도 다시 예전의 당신 모습으로 되돌아와달라며 이 사람이 뭐라도 자극을 받아서 성실한 척이라도 하도록 북돋아줬죠. 하지만 제가 그럴수록 남편은 오히려 부담스럽다며 대화를 좀 나눠보다가도 중단을 하고 TV 소리를 크게 틀거나 무시하고 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 등 제겐 도저히 남편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한 행동들을 선보이며 절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늘 상처받는 법이라는 그 말이 참 유독 제 맘에 맴돌았달까요? 지금의 남편은 너무 싫은데 이 사람을 처음 사랑했고 또 멋있었던 과거의 남편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면서 전 언제라도 이 사람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거라는 희망을 품어대며 남편에게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아니, 날 좀 봐달라고 애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정말 짜증나게 지난 장마로 생겨났는지 곰팡이가 안방 침대 옆에 작은 화장대 옆에 꽃을 피워놨더군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도 많은 저희 부부에게는 당장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한 일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한테 받은 스트레스로 몸이 말라가며 면역력이 상해서 몸이 성취하는데 자다가 비스듬히 옆으로 고개만 돌려도 보이는 곰팡이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도배업체를 알아보는데 이 조그만 곰팡이 해결까지 하려니 가격도 비싸고 남편한테 하소연을 하면 어쩌냐고 하면 남편은 TV를 보다가 그냥 우리가 해야지 그럼 하면서 별 고민이 안 된다는 듯이 대충 넘겼어요. 그 말에 아주 진이 쭉 빠져서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던 중 그게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셀프 시공을 하는 사람도 많고 비용도 훨 절감이 되길래 저도 푼돈 아껴보겠다고 직접 락스칠해서 곰팡이를 없애고 그냥 그 한쪽 벽의 벽지를 새로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손이 많이 필요한 작업인데 저는 평일에 일을 해야 하니 주말에 후다닥 작업을 끝내도록 남편에게 제대로 부탁을 했어요. 재료 준비부터 다 내가 할 테니 벽지 도배할 때 옆에서 조금씩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가게 말아먹고 할 일이 딱히 없었던 남편은 당연히 주말에도 어디 안 가고 집에 있었을 거니까 충분히 저를 도와줄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다른 곳도 아니고 자기 집인데 와이프 혼자 설마 도배를 하도록 내버려두진 않을 거라 생각해서 딱히 고민할 건 없었어요. 그러다가 금요일이 되어 택배로 주문한 재료들을 다 모아놓고 다음날 오전 일찍부터 시공을 해보려 열심히 영상도 구경했고 팁도 알아봤는데요. 남편은 옆에서 천하태평하더라고요. 난 안 봐도 돼 하면서 본인이 잘한다는 듯이 말을 하는데 그게 또 믿음이 가서 저도 별말 안 했고요. 그런데 일이 시작되어 벽지를 뜯는 동안에 남편은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느지막이 일어나서는 벽지 뜯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더니 소파에서 또 한참을 자다 일어나더라고요. 도배에서 벽지 뜯는 게 전체 일 중에 가장 힘든 작업이거든요. 막 벽지 불려서 긁어서든 손으로든 벽에 있는 걸 떼내야 해서 손도 많이 가는데 제가 죽는 소리를 내도 한번 와보질 않더라고요. 천만 다행히도 방 안에 있는 한쪽 벽만 해결하면 되는 거라 금방 끝나긴 했는데 진짜 속에서 조금씩 열이 받기 시작했어요. 혼자 락스칠해서 곰팡이까지 완전 제거를 해내고 이젠 벽지를 붙이려고 막 풀을 만들었어요. 시중에 파는 것으로 사서 물로 섞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 비교적 작업은 간단했죠. 그런데 이 간단한 풀을 만들다가 순간 화가 났어요. 기껏 어렵고 힘든 작업 다 끝내놓고 이제 쉬운 일을 하는 중인데 밖에서 도와주겠다던 남편은 그제서야 슬금슬금 안방으로 와서는 절 도와주려고 옆에서 알짱거리더라고요. 뭐 할 거 없냐며 제가 풀어놓은 벽지를 막 구경하며 풀 바르는 걸 보더니 대충 그거 섞어서 바르고 붙이면 끝이네 하면서 도로 밖으로 나가던 남편.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따라 나가서 세웠어요. 도와준다고 하질 않았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알아서 잘 하더만 하고 말이죠.
제가 알아서 잘한 게 아니라 옆에서 퍼들러 자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 한 건데 남편은 그게 또 제가 혼자 잘하니까 아무것도 안 도와준 거라며 핑계를 댔어요. 코까지 골아가며 자는 게 미워도 남편이라고 재워놨더니 한다는 소리가 참 기운이 쏙 빠지는 게 더 말을 섞고 싶지 않아서 도로 방 안에 들어왔어요. 풀을 마저 섞으려는데 이번엔 남편이 절 따라왔어요. 왜 말을 하다 말고 혼자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냐며 너 대화하는 자세가 왜 그 모양이냐며 이번엔 제 태도가 기분이 나빴다며 화를 내더군요. 네, 괜히 지가 자고 있는 게 뻘쭘했으면서 제가 화를 내니 지 기분이 상해서 이유 없이 제 대화 태도를 들먹이며 화를 내는 것이었죠. 안 봐도 생각하는 게 뻔한 이 사람. 한참 안방에서 왜 표정이 그 모양이냐고 화를 내고 그만하라는데도 짜증을 부리는데 아휴 진짜 입을 확 닫아버리게 하고 싶더라고요. 정말 마지막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 저 입을 꼬매버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순간 결국 남편은 계속해서 저한테 짜증을 부리며 도배를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옆에와 자기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화를 냈고 전 그만 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야 말았습니다. 섞어있던 풀이 담긴 통 하나를 들고 제자리에서 일어서자 순간 남편을 쫄아서 뒷걸음질을 쳤고 그 모습이 더 찌질해 보인 바람에 전 그 도배풀을 그대로 남편의 얼굴을 향해 명중시키듯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빨간 대야 안에 들어있던 도배풀은 남편의 얼굴에 찰흙처럼 떡하니 달라붙었고 그중 일부는 바닥에 툭툭 하고 떨어지는데 그 소리가 마치 소 한 마리가 똥을 싸는 듯 했어요. 진짜로 꾸덕한 도배풀이 입에 붙어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입을 벌리지도 못하고 꾹 담은 남편의 얼굴은 충격과 공포로 가득했죠. 우리가 지난 시절 살갑고 다정한 부분은 아니었다만 서로 싸움이 있어도 단 한 번도 제가 이런 식으로 맞받아쳐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요? 저도 그 생각 하나로 남편과 다툼을 피하기만 한 채 반격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거 해보니까 정말 속 시원하고 좋더군요. 즐겨서 얼굴에 묻어 제대로 씻겨나가지도 않은 그 풀을 남편은 조금씩 옷으로 닦아내더니 급기야 화장실로 뛰쳐갔습니다. 안에서 풀을 씻어내는지 뒤늦게야 탄식하며 이게 뭐냐고 죽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요. 혼자 외롭게 살다 죽더라도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제 일이 남편보다 수입도 좋고 일도 끊기지 않고 있고 이대로 딱 전세든 월세든 혼자 살 집 구해놓고 편하게 사는 게 남편과 둘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 싶었죠. 그날 그 결심으로 월요일이 되자마자 전 남편에게 줄 이혼 서류를 작성했고 남편이 그간 제게 했던 것처럼 저도 말 한마디 없이 쓱 이혼 서류를 보여줬어요. 그 바람에 남편은 뒤늦게야 저의 존재에 대한 중요성을 느낀 건지 이혼을 못한다고 자기가 잘못했다며 죽어라 빌었고요. 일주일 정도 된 일인데 지금까지 저는 이혼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고 남편은 옆에서 싹싹 비는 중이랍니다. 남편은 제 마음 돌리겠다고 안 하던 살림도 막고 잠은커녕 밖에 나가 일자리 구해보겠다고 싸돌아다니는 중인데 괜히 달라진 것 같아 짧은 기간이지만 보기는 좋더라고요. 이대로 좀 더 이혼하겠다고 완강히 고집부려 남편의 태도를 바꿔놔야 할지 아니면 진짜 이혼하고 혼자 살아볼지 확실히 결정된 건 아니지만 왜인지 이대로 남편이 절 더 이상 우습게 보고 평생 지 옆에 있을 여자로 당연시하게 여기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하나는 제대로 얻은 기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에 결혼 4년차 여성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20년 전부터 한자리에서만 감자탕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워낙 국물 맛이 깊고 진하고 부모님만의 비법이 담긴 감자탕이라 많은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주는 식당이에요. 부모님께서 감자탕집을 오픈하기 전에는 다양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실패를 겪었어요. 여러 번의 실패 속에서 부모님만의 스타일로 완성된 감자탕을 만들어내기까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제가 결혼을 함과 동시에 SNS를 통해서 줄 서서 먹는 감자탕집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더욱 매출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도와 감자탕집을 함께하며 나중에는 제가 직접 맡아 운영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일남일녀의 막내로 결혼하지 않은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조그마한 분식집을 시어머니와 함께 운영하면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요. 제가 결혼 후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와의 문제가 발생되게 되었어요. 그것도 차마 가족이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었는데요. 지금은 모든 걸 지난 일로 떠올릴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난 뒤 유명 유튜버가 부모님의 감자탕집에 들러 인생 맛집이라고 소개를 한 것을 시작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전에도 부모님 식당은 지역에서 꽤 유명했던 터라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탄다고 하여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주었고 그에 따라 부모님 두 분이서 운영하기는 버거워지게 되었죠. 네가 식당에 와서 일을 도와주면서 천천히 식당을 네가 운영하도록 정리를 하면 어떻겠니? 어차피 이서방이야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니 상관없지만 너도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장모님, 장인어른이 힘들게 일궈놓은 식당을 이 사람한테 물려주신다고 하면 정말 열심히 해야죠. 이 사람도 음식 솜씨는 장모님 닮아서 알아주잖아요. 그렇게 저는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시댁 가족들을 식당으로 초대했어요. 남편도 처가에서 도움을 받아 앞으로 꾸준히 장사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것을 몹시 자랑스러워했죠. 때마침 부모님의 식당이 유명해졌다는 것을 알게 된 시누이 역시 얼마나 맛이 있길래 그렇게 돈을 긁어모으는지 궁금하다며 한번 초대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와 친정 부모님은 식당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된 기념으로 시댁 가족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날도 식당은 붐비고 대기하고 있는 고객들이 많았어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때 시댁 가족들이 도착을 했고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식당을 둘러보시며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제대로 찾아온 곳은 처음이라며 제법 규모가 커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큰 식당을 저한테 물려줄 수 있겠냐고 물었죠. 그러자 친정엄마는 시어머니께 어렸을 때부터 식당에서 심부름도 하고 음식 솜씨도 좋고 아마 차차 배워가며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옳게 완전 땡 잡았다. 이렇게 한번 입소문난 식당 돈 맞는 거면 그야말로 돈박사가 아니야? 좋겠다 옳게. 우리 분식집도 이렇게 대박이 나야 하는데 우리 분식집에도 이런 비법 국물 있으면 딱인데 사돈한테 말해서 아무래도 비법 공유 좀 받아야겠다. 누나, 비법을 아무한테나 알려줘? 그냥 맛이나 봐. 우리 처갓집 감자탕 먹지? 다른 곳은 못 가. 진짜 내가 와이프랑 연애 때 결혼 결심한 게 바로 이 감자탕 국물 맛이라니까. 남편은 시누이의 질투 어린 말에 저나 부모님이 기분 상하지 않게 분위기를 잘 끌어주었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무엇이 못마땅한지 계속 식당을 둘러보며 이렇게 큰 식당을 여자 혼자 할 수 있겠냐고 누구랑 같이 동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분식집을 정리해서 시누이가 같이 운영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더니 시누이가 솜씨가 좋으니까 같이 해봐도 좋겠다고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제가 맡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부모님께서 연세가 들고 힘을 붙이면 그때부터 도맡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말을 들은 시누이는 저한테 월급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매출을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것인지에 대해 세세하게 물었어요. 그리고 월 매출이 얼마냐며 비법이나 알려주든가 아니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궁금한 것도 많다며 와이프랑 장인어른이 알아서 하실 것을 뭘 물어보냐고 그만 물어보라고 했죠. 하지만 시누이는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큰 식당 유명세 탔다고 바로 초보가 운영하면 쪽박은 식은 죽 먹기라고 그래서 뭔가 해본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 맞은데 사돈어른이 많이 힘에 붙인 것 아니냐고 하더군요. 마침 음식이 준비되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처음으로 감자탕 맛을 보았어요. 결혼 후에도 처음으로 사돈에게 맛을 보여드린 만큼 친정 부모님도 제법 긴장이 아니 긴장을 했죠. 국물 맛을 본 시어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시며 여태껏 먹어본 음식의 맛과 전혀 다르다고 어떻게 이런 국물 맛을 내냐고 물었죠. 그래서 저는 친정 부모님의 비법인데 아직 저도 정확히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시누이는 이 국물 맛 감자탕만 아니라
육개장 같은 음식에도 잘 맞을 것 같다며 비법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참에 분식집 업종을 바꿔서 한번 차려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이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말인 줄 알았습니다. 얼마 후 신우이는 저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식당으로 출근 전 신우이를 만나러 갔죠. 저를 보자마자 신우이는 부모님 식당에 대한 음식 맛 평가도부터 블로그, SNS 등등에 올라온 내용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올케 완전 대박이야. 자기네 부모님 진짜 장난 아니던데? 그 국물 말이야. 내가 먹고 몇 날 며칠을 떠올리고 있더라니까? 또 먹고 싶어서. 대체 어떻게 국물 맛을 낸 거야? 비법 좀 알려줘. 형님, 저도 잘 몰라요. 아직 부모님께 제대로 배우질 않았어요. 그러자 신우이는 저한테 감태탕 국물로 새로운 음식을 개발해서 장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부모님을 설득해서 비법을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아니면 감자탕 2호점을 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도움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장으로 운영을 하는 식당이 아닌 만큼 저 혼자 판단할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상의를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우이는 현재 하고 있는 분식집을 그만두고 비법 국물로 부대찌개나 육개장 같은 음식을 만들어 팔고 싶다면서 부모님 상호를 이용해서 창업을 하면 대박이 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이제 자기도 돈방석에 앉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는 신우이를 뒤로하고 부모님께 상의를 드렸죠. 부모님께서는 자신의 비법 국물이 다른 음식과 궁합이 잘 맞을지도 모르고 국물만 보고 다른 음식으로 장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실패할 수도 있는 만큼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우이가 만약 특정 메뉴로 장사를 하고 싶다면 그 메뉴의 유명한 식당들을 벤치마킹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신우이가 하는 분식집을 찾아가 부모님의 의견을 신우이에게 전달했죠. 저의 이야기를 듣던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화를 내시더군요. 사돈도 참 너무하다. 아가, 아니 사돈 처녀가 일 좀 해보겠다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렇게 싹둑 찰나야겠다니. 자기 딸은 그 식당 물려주면서 말이야. 참으로 섭섭하다고 전해라. 분식집이 잘 되지 않으니까 오죽하면 그런 부탁을 했겠냐. 어머니, 그 국물이 다른 메뉴와 잘 어울릴지도 모르고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그 국물을 감자탕에 적용한 건 역시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형님이 분식집을 다른 식당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그에 맞는 식당을 찾아다니고 맛을 개발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의 말에 말대꾸를 한다면서 잘 나가는 식당 주인이 될 거라서 지금 시어머니는 눈에 보이지도 않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식당 주인은 제가 아니라 부모님이시고 부모님께서 거절했다면 저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앞으로 그 식당이 얼마나 더 잘 되나 보자면서 비법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죽을 때까지 벽에 똥칠할 때까지 끼고 있으려고 하냐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몇십 년을 고생하다 개발한 국물맛이라고 그것을 그냥 막 달라고 하시는 건 역시 예의가 아니지 않냐고 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그깟 국물 뭐 별것도 없더만. 지금처럼 장사가 잘 되면 좋겠다만 신보가 고약해서 얼마 못 가지 싶다. 고 말했습니다. 신우이는 자신이 그렇게 빌고 빌면서 비법 좀 공유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냐고 했어요. 그리고는 비법이 안 되면 2호점이라도 내게 도움을 주면 되지 않냐고 팔이 날리는 분식집에 왔으면서 시댁 걱정은 하나도 안 하냐고 정말 너무 싸가지 없는 건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집에 왔으면 엄연히 시댁 식구인데 정신 못 차렸다고 저에게 미쳤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분식집이 장사가 안 된다며 발전하지 않는 이상 업종은 달리해도 답이 없지 않겠냐고 시댁 장사가 잘 안 되는 것이 내 탓은 아니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한테 재수없으니까 분식집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하더군요. 비법 가져올 것 아니면 앞으로 입도 뻥긋하지 말라고요.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신랑이 난 뒤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쓴 탓에 몸살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식당으로 출근을 할 수가 없는 컨디션이어서 저는 집에서 하루 쉬기로 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친정엄마의 전화를 받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친정엄마는 제게 시누이가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 왔었다고 했어요. 시누이와 친구들은 음식을 주문하고 사진을 엄청 찍어댔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온 뒤 한참 음식을 먹던 시누이가 친정엄마를 불러
음식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물었다더군요. 그 말에 다른 테이블의 사람들도 모두 쳐다봤고 친정엄마는 당황해서 왜 그러냐고 물었다고 했어요. 신우의 친구들은 음식이 기다려도 나오지 않았는데 사돈댁이라고 해서 참았다며 그럼 내 음식을 이따위로 내가지고 나오냐고 그릇들을 바닥에 던지고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식당으로 갔습니다. 내가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한다. 네 시누이가 나한테 감자탕에서 머리카락이 나오고 휴지가 나오고 했다며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오냐고 하지 않니? 내가 그럴 리가 없다. 머리카락은 그렇다 쳐도 휴지가 왜 나오겠냐고. 내가 다시 해다 준다는데도 그 사진을 찍고 어디에 막 올린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런데 몇 시간 후 친한 친구로부터 링크 하나를 받았습니다. 부모님 식당에 대한 악평을 쏟아낸 블로그 글이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오늘 있었던 시누이 테이블의 이야기였죠. 음식을 기다린 지 1시간이 넘었는데도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처음 식당에 갔을 때부터 응대 자체가 없었다는 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밑반찬으로 나온 상태는 누가 봐도 재사용된 반찬이었다는 허무맹랑한 글들이었어요. 사진은 모두 처음 세팅된 상태의 반찬이 아니라 이미 몇 번 집어먹은 뒤의 사진들이었고요. 그러면서 모든 음식이 단 하나도 깔끔하지 못했고 숟가락과 컵의 위생 상태는 도저히 더러워서 사용하지 못할 정도였다며 유튜버가 왜 칭찬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쓰여 있었어요. 한 번 간 사람은 다시는 안 간다고 하던데 직접 가보니 이해가 되더라. 내용과 함께 유튜버로 인해서 장사가 잘 되어서인지 주방이 진짜 더럽고 식당에서는 음식물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는 등 문제가 많아 보였다는 글이었어요. 그 글 끝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음식점이길래 우연히 방문했는데 배째라식으로 더러운 음식물 쓰레기를 내오고도 죄송하다 하지 않았다며 사장이 감기에 걸렸던데 코푼 휴지를 넣고 끓인 감자탕이 아니었을까 싶다는 글이었어요. 저는 보다 제대로 확인하기 위하여 CCTV를 확인했죠. 다행히도 시누이 일행들이 앉은 곳은 CCTV에서 충분히 보이는 자리였고 그 안에서 시누이와 일행들이 한 행동을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음식은 정확히 20분도 채 되지 않아 세팅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반찬들은 모두 일행들이 집어먹거나 뒤적거린 뒤 하나하나 사진을 찍는 모습들이 CCTV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감자탕을 어느 정도 먹다가 시누이가 자신의 옷에 묻은 머리카락을 집어넣는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호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 넣고는 극자로 마주 뒤섞더군요. 이런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는지도 모른 시누이는 친정엄마에게 삿대질을 하고 카트를 발로 차고 일행들은 반찬 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바로 CCTV를 따로 저장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보내준 링크에 블로그까지 저장해 놓았죠. 그런데 더 문제는 신우의 일행 중 한 사람이 쓴 블로그 글들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 블로그 글이 진실인 것처럼 퍼지게 된 거죠. 저는 시댁으로 찾아가 신우이와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저는 신우이에게 부모님 식당으로 와서 한 행패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신우이는 자신은 정말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난감했는지 모른다며 그래도 사돈댁이라 자기가 절대 글을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친구가 워낙 파워블로그로 신고정신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다며 장사 망하게 생겼냐고 묻더군요. 장사가 망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거짓인 게 중요하죠, 형님. 다 형님이 한 짓이잖아요.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형님이 옷에 묻은 머리카락 집어넣고 주머니에서 휴지 넣고 그거 다 봤어요. 국물 비법 안 알려준다고 그런 거예요? 아니 이게 어디서 지금 지 언니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그래?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상하다 했다. 비법이라고 해봤자 솔직히 뭐 이것저것 넣고 푹푹 끓이는 것이 전부인데 왜 안 알려줄까 했더니 죄다 미혼이고 탓이다고 그런 것들 이빠이 넣고 끓여서였겠지. 저는 시어머니께 소리를 치며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산 사람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하냐고 따졌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그 잘난 국물 맛이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걸 들키니까 쪽팔리냐며 그러게 비법 좀 알려달라니까 그렇게 지들만 배부르려고 안 알려주더니 꼴 좋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시어머니께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나이 먹고 철딱선이 없는 짓을 한 딸을 감싸고 돈이었고 따졌죠. 그러자 시누이는 제게 소리를 지르며
증거 있냐고, 자기가 한 증거가 있냐며 따지더군요. 그러면서 자신도 식당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냐고 생사람 잡지 말라고 오히려 날뛰더군요. 그 모습에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우이는 자신과 친구들에게 그때 일에 대하여 충분히 손해배상을 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블로그 글에 사장님이 직접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했다고 용서를 빌었다고 써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조만간 그 파워블로거라는 친구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날아갈 테니까 변호사 제대로 선임해 놓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모든 사실에 대해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친정을 찾아가 죄송하다고 사죄를 드렸고 모든 일을 한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명예훼손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하여 원망하지 말아달라고 했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모든 CCTV 영상과 블로그 글을 가지고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하여 상의를 한 뒤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하여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알렸죠. 시어머니께서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신우이를 고소할 수 있냐고, 앞으로 안 보고 살 생각이면 고소 진행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보고 살 생각 없다고, 고소하고 이자를 충분히 받아낼 거라고, 대응할 거면 유능한 변호사 얼른 찾으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고소를 준비하는지 몰랐던 신우이와 친구들은 자신들이 한 행동이 일파만파 퍼지자 더욱 재미를 느끼게 되었는지 이미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 등에 많은 비하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그로 인하여 이미 지역 맘카페며 SNS에서 부모님 식당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와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중심에는 신우이가 있었고 신우이는 자신의 SNS에도 버젓이 부모님 식당 사진을 올려놓고 쓰레기로 음식을 만드는 곳이라는 태그를 걸어놓았더군요. 저는 고소를 하는 것만으로는 참을 수가 없어서 저희 식당을 처음으로 방문했던 유튜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와 친구들이 저지른 사실을 알리고 영상을 유튜버에게 전달했죠. 열심히 살아온 부모님의 식당이 이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저의 글과 영상을 본 유튜버는 이대로 넘어가면 거짓이 진실이 될 수 있다고 저에게 말해주었죠. 그러면서 이 영상을 통해 자신이 제대로 된 진실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유튜버의 도움을 통하여 부모님 식당 사건의 진실이라는 내용이 방영되었고 실시간으로 SNS에 전달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신우이와 신우이의 분식집 파워블로거라는 친구의 신상이 모두 알려졌고 사람들은 신우이와 친구들에게 많은 비난을 쏟아냈죠. 신우이는 부모님 식당을 찾아가 자신이 우리로 인하여 분식집 장사를 할 수가 없다며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고 따졌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식당에서 장사하고 싶으면 그 유튜버가 올리는 CCTV는 모두 조작이고 자신은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그런 신우이의 모습에 기가 막혀 주방으로 가서 비법 국물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신우이에게 형님이 그렇게 가지고 싶은 비법 국물 이거죠? 이걸로 육개장을 하든 부대찌개를 하든 한번 마음대로 해보시라고 소리를 치고는 신우이를 향해 국물을 뿌렸습니다. 그렇게 신우이는 비법 국물을 온몸으로 받게 되었죠. 형님이 그렇게 가지고 싶다는 비법 국물 가지니까 속이 시원하세요? 그 비법 국물 흠뻑 젖은 채 분식집 가보세요. 아직 시어머니가 말씀 안 했나 본데 제가 지금 모든 증거를 가지고 형님 고소했어요. 분식집에 가면 제가 보낸 명예훼손 고소장, 손해배상 고소장 다 있을 거예요. 맞고소를 하든 대응을 하든 알아서 하시는데 진짜 제대로 준비해도 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신우이는 자신이 가지고 싶었던 비법 국물을 온몸으로 받은 채로 깜짝 놀란 채 요지부동이었고 저는 그런 신우이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뼈다귀까지 같이 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신우이와 저는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이 이루어졌고 충분한 증거를 통하여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결혼 2년차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와 남편은 친구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바로 친구의 오빠가 제 남편이 된 것이죠.
친구와 만나던 자리에 우연히 함께 만나게 된 자리에서 지금의 남편과 연애가 시작되었고, 친구 역시 저와 남편의 연애를 크게 반겨주며 응원했답니다. 그렇게 연애를 2년 가까이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진한 우정을 과시하던 저와 친구는 가족이 되었어요. 저는 아가씨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친구로 지냈기 때문에 서로 가족에 대한 부분도 알만큼 알았어요. 그래서 시부모님과도 자연스럽게 오랜 인연이 이어져 왔던 터라 더없이 좋은 결혼 생활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혼 후 아이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좋았죠. 아니, 그보다는 아가씨와 새언니의 관계가 된 친구보다 조금 더 늦게 아이를 낳기 전까지만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저보다 늦게 결혼한 아가씨가 저보다 먼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저의 단란했던 결혼의 행복은 깨지게 되고 말았거든요. 저는 결혼과 동시에 바로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찾아와 주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저보다 결혼을 늦게 한 아가씨에게 먼저 아이가 찾아왔고, 그때부터 아가씨와 시어머니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가씨가 임신하자마자 시댁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임신 안정기까지 아가씨를 케어했는데요. 워낙 아가씨가 체력이 좋은 편이 아니었던 만큼 저 역시도 부모님과 편안하게 생활하는 건 역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가씨가 시댁으로 들어간 날부터 제게 전화를 해서 시댁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가 임신을 했고 더군다나 우리 집 첫 손주인데 퇴근하고 와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시간도 보내고 하면 좀 좋겠니? 너는 퇴근하고 나면 할 것도 없잖니? 어머니, 지난주 내내 갔었고 어제도 그제도 갔었는데 오늘은 오빠랑 같이 오붓하게 저녁 먹으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임신하고 급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만 생활하게 된 아가씨가 가엾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그냥 아가씨도 아니고 10년을 넘게 가장 친한 친구로 지냈으면서 야박하게 굴 거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시댁과 저희 신혼집 거리도 멀고 늦은 시간까지 시댁에 있다 집에 가는 것이 힘들다고 했어요. 다음날 출근에도 영향을 준다고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께서는 돈 몇 푼 번다고 이렇게 시댁에 유세 떠는 것 아니라며 누가 너보고 돈 벌라고 했냐며 애나 가지라니까 얘도 못 가진다며 알겠다고 끊더군요. 그렇잖아도 임신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 속이 상했던 시기라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많이 울었습니다. 그 후에도 시댁은 임신한 아가씨의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쁜 아가씨 남편을 대신해서 수시로 저와 남편에게 먹고 싶은 음식을 배달시키거나 필요한 물품을 요구하곤 했죠. 남편 역시 처음 임신한 동생을 챙겨주는 것을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가씨의 임신이 안정기에 접어들 때쯤 퇴근하려는 제게 아가씨의 연락이 왔습니다. 야, 너 요즘 너무 시댁에 안 오는 거 아니냐?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 없다? 보니까 전화도 잘 안 하고 아가씨가 임신해서 5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뭐 필요한 것 없냐고 묻지도 않고 섭섭하다? 우리 오빠만 불쌍하지. 너 임신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말마다 가고 평일에도 수시로 가서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줬잖아. 지난주부터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느라고 내가 당분간은 못 간다고도 했고, 그러다 아가씨는 제게 회사 다닌다고 자랑하는 것이냐며 지금 네가 나이가 몇인데 회사만 다니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 낳을 생각이 없냐고, 산부인과는 가봤냐고, 혹시 불임이 아니냐고 하더군요. 아가씨로 위치가 달라진 친구는 저한테 함부로 말을 하고 저를 자신의 하인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5개월 가까이 시간 안 따지고 수시로 먹고 싶은 거, 필요한 거 심부름 시켰으면 됐지 않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아가씨는 우리 오빠가 한 거지 그게 네가 한 거냐며 어느 며느리가 남편 여동생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임신해서 힘든데 그 마음도 몰라주냐며 화를 내더군요. 그런 아가씨의 태도가 저는 더욱 어이가 없어 앞으로 늦은 시간에는 연락하지 말고 당분간 시댁에 갈 수 없다고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얼마 후 저에게도 아이가 와주었어요. 저는 아들의 손주도 내심 기다리셨을 시부모님께서 좋아하실 생각에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가서 직접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반대로 시어머니는 난색을 표했고 아가씨는 눈에 드러나도록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좋지 않으시냐고 집에서 당분간 아이들 울음소리 웃음소리 많이 들려서 시끌벅적 하겠다고 했죠. 아유, 나는 그런 거 정신 사나워서 싫다. 하필이면 왜 지금 애를 임신해서는. 그래서 예정일이 언제냐? 우리 딸이 2월생인데 그럼 8월달에 낳겠구나.
나는 애 못 봐준다. 어머니는 제 임신했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나 좋아하더니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해요? 어머니한테 애 봐달라고 할 생각 없었어요. 저의 임신 소식을 듣고도 좋아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화가 났던 것은 대놓고 저희 아이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아가씨였어요. 아가씨는 저한테 얘 임신했다고 일 그만둘 것은 아니지 않냐고 계속 일하면서 애도 키우고 해야 한다면서 자기 애랑 엄연히 차이가 나니까 태어나면 위아래 확실하게 구분짓게 가르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참 더울 때에 낳게 됐다면 애가 태어나기 전부터 불효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에서 나온 뒤 저는 남편에게 솔직한 심정을 말하고 시댁 방문을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아이만 생각하라고 했죠. 그렇게 시댁과의 왕래를 줄이고 태교에 전념하던 중 아가씨의 분만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와 남편은 산후조리원에 방문해서 아가씨에게 고생했다고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애가 태어나기 전부터 타고난 팔자나 기가 있는데 부모 사이를 갈라놓는 애가 있다며 우리 아이가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기가 세서 어른들을 잡아먹으려고 한다며 큰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어떻게 몇 달을 얼굴 한번 비치지 않느냐고 화를 내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회사 다니면서 생활하느라 힘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가씨가 막달이 다 되어가는데 전화를 해서 몸은 어떠냐? 애 낳는 것은 무섭지 않냐? 예의 바르게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너는 너만 애를 가졌니? 너만 임신했어? 왜 이렇게 사사건건 치마 특별하다고 들어? 어머니 정말 서운해요. 제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도 달가워하지 않으셨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팔자를 따지면서 막말을 하시다니요. 이렇게 차별을 하고 비교를 하시니 제가 가고 싶겠어요? 제가 소리를 치자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누가 언제 임신하라고 했냐고, 눈치 없이 왜 지금 임신을 해서는 이 사나를 만들냐고 화를 내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재수없게 한 집안에 연달아 애를 만든 것도 모자라서 성격까지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시어머니께 왜 이렇게 변했냐며 왜 모든 것을 못마땅히 하냐고 묻더군요. 우리가 임신한 것이 어머니나 동생한테 잘못한 거냐고 화를 냈어요. 그래, 잘못했어. 오빠네 애가 우리 아이 운을 다 가져갔대. 그러게 왜 이렇게 얘를 임신해? 너 기가 센 애를 임신해? 우리 아까 복까지 다 훔쳐가는 애를 가지냐고. 우리 시댁에서 지금 나보고 어떡할 거냐고 그래. 조카 덕분에 자식 복 다 뺏기게 생겼다고. 앞으로 어떡할 거냐고 그런다고. 왜 애를 가졌어? 왜? 하필이면 왜 같은 애? 차라리 유산이 됐으면 좋겠어. 그 애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유산이 되게 맨날 기도해. 남편은 아가씨의 말을 듣자마자 뺨을 때렸고 저는 아가씨의 말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알아듣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가씨 시댁에서 자주 찾는 점집을 갔는데 한 집안에 같은 애의 아이를 낳게 됐다며 저희 아이가 아가씨 아이의 운을 다 가져간다고 했다더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임신하지 않은 상태라 점쟁이 말은 믿을 것이 못 된다며 시댁에서 안심을 시켰는데 제가 임신하게 되면서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가 재질이 복이 없다고 매번 아가씨한테 말을 하곤 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저희 아이가 아가씨 아이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아가씨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후 몇 차례 아가씨로부터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고 그렇게 저도 곧 분만이 다가왔고 친정 부모님과 남편의 축복 속에 예쁜 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았지만 시댁에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아 산후조리를 하며 서툴지만 육아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났고 서로 앙금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분위기는 냉랭했죠. 그런 와중에 저희 친정엄마는 시어머니께 오랫동안 찾아가지도 않았다며 저 대신 사과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의 사과를 받는 둥 마는 둥 하시더니 고개를 돌려 저희 아이를 보더군요. 그리고서 한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얘가 누구 닮아 저렇게 얼굴이 너프대하고 머리가 크냐며 앞으로 100일이 다 되도록 고개도 못 가누지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오빠가 워낙 머리가 크다 보니 아빠 닮아 그런가 보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내가 낳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얼굴이 크단 얘기는 듣다 처음 듣는다며 남편 없을 때 남편은 이렇게 흉보냐고 하더군요. 그 말을 저 역시 지지 않고 아들이 아빠 닮았다는 것이 왜 흉이냐고 큰일 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다 크지 않냐고 되물었죠. 그런 저와 시어머니를 본 아가씨는 앉아서 제대로 이야기는 하자고 하더군요. 아직 이름 안 지었지? 내가 첫 조카고 하니까 이름 지어봤어. 이 이름으로 해. 아가씨는 자기가 직접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지어왔다며 이름 3개가 쓰여진 종이를 주었습니다. 옆에 있던 시어머니는 이렇게 나이가 같아도 서로 마음 씀씀이가 다르다며 저한테 속이 좁고 꽁하다며 몇 번 볼멘 소리를 했다고 아들하고 연을 끊게 만든다며 말하고는 저를 흘겨보시더군요. 저는 갑작스러운 장명소 이름을 받아들고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에게 이 이름들의 뜻을 알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가씨는 오빠한테 아이 이름 한자 보낼 테니까 보고 선택하라면서 특히 2번째 이름이 좋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아이를 보고는 2번째 이름을 불러대며 얼마나 부르기가 쉽냐고 이 이름이 딱이라며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죠. 그런 모습이 의아했던 저는 아무리 그래도 아이 이름의 뜻은 알고 불러야지 무조건 불러주면 되겠냐고 한자를 달라고 했어요. 단호하고 완강한 저의 태도에 마지못해 한자를 알려줬고 저는 한자의 뜻을 찾아보았어요. 이름 3개가 모두 순하고 약하다는 의미의 뜻을 가진 이름이었죠. 저는 순간 산후조리원에서 주고받았던 대화가 떠올라 물었어요. 혹시 이 이름 시댁에서 간다는 점집에서 받아온 이름이에요? 이름 3개가 다 순하다는 뜻, 약하다는 뜻, 흔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네요? 너는 뭘 그렇게 매번 따지고 드니 따지고 들긴. 설마 네 애한테 해로운 이름을 지어왔겠니? 네 아이가 너를 닮아 기가 세단다. 그래서 같은 나이 친척의 길을 다 가져간댄다. 그런 아이는 길을 눌러주는 이름을 가져야 한대. 얘가 얼마나 억세로고 벌써부터 저렇게 몸을 패배 꼬고 난리니. 우리 애는 얼마나 순딩순딩한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저렇게 몸을 안 꼬는데 무슨 신생아가 이렇게 억세? 사돈어른이 고생했다. 저렇게 기센 애는 좀 눌러주는 이름이 좋아. 나도 그런 거 안 믿는데 돈 나쁘다는 것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잖아. 이거 30만 원짜리 이름이야. 이런 시댁이 어딨냐? 저는 그 자리에서 이름이 적힌 종이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한테 던졌죠. 저는 아가씨에게 적어도 네가 얘를 먼저 낳았으니까 좀 늦게 낳은 나를 더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애가 소중한 만큼 다른 애도 소중하다는 것 알 거라고 생각했다고 착각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저를 본 시어머니는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냐고 어디서 감히 종이를 찢어서 제 시누이한테 집어 던지냐고 화를 내더군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께 소리를 지르며 남편은 어머님 자식 아니냐고 같은 자식인데 같은 손주인데 어쩜 이렇게 다르냐고 화를 냈어요. 시어머니께 바란 것 하나 없고 그저 건강하게 잘 크라는 그 말 한마디면 됐는데 어떻게 할머니가 손주 귀를 누르겠다며 이름을 지어오냐고 그러니 내가 안 돌아버리겠냐고 난리를 쳤죠. 그러자 저희 친정엄마는 저를 말리면서 시어머니와 아가씨에게 그동안 다 알고 있어도 지혜롭게 잘 해결할 거라고 믿고 맡겼는데 정말 너무하신다고 했어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한테 귀를 눌러야 한다느니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이상한 이름을 지어와놓고 그런 이름을 불러대는 것이 말이 되냐고 이제 그만 가시라고 했죠. 아가씨는 저한테 이름 이 셋 중에 하나로 반드시 지으라고 하더군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애한테 갈복이 저희 아이한테 다 가게 된다고 그렇게 남의 인생 빼앗아서 네 애만 잘 됐으면 좋겠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이름으로 아주 멋들어지게 지어서 부를 거라고 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뒤 저는 완전하게 시댁과 인연을 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저희 아이를 눈의 가시로 보고 아이에 대하여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가족들 앞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인 제가 아이를 더욱 단단하게 지켜야겠다고 다짐을 했죠. 그리고 남편 역시 시어머니의 아가씨 행동에 분노를 했고 시댁이 절대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아이에게 시댁에서는 더욱 악독한 짓을 할 거라고는 저로서는 상상조차 못했죠. 어느덧 아이를 키운 지 1년이 다 되어갔고 돌잔치가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어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자신의 아이가 축하받지 못한 남편의 마음을 오죽할까 싶어 저는 돌잔치 역시 간소하게 하기로 했어요. 시댁 가족들 없이 돌잔치를 하는 만큼 친정 부모님과 친한 지인들만 부르고 가볍게 식사하는 자리로 대체하기로 했어요. 돌잔치날 아이 사진을 찍어주고 와주신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는데 멀리서 시어머니와 아가씨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순간 너무 당황했고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물었죠. 그러자 아가씨는 친구들한테 돌잔치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어떻게 돌잔치를 하는데 부모님을 초대하지 않느냐고 하더군요. 태어나서 제대로 본 적 없던 저희 아이는 시어머니와 아가씨를 낯설어 했어요. 그런 아이를 보고 시어머니께서 누구 닮아 저렇게 낯을 가리고 성깔이 있냐며 저 고집이 센 것이 이름을 그때 제대로 지어주지 않아서라며 얼굴에 욕심이 그득그득 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단호하게 그런 소리를 하실 거면 돌아가시라고 저희 아이 못마땅해 하셔서 초대도 안 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가씨는 오래 앉아있을 생각 없다면서 저한테 쇼핑백을 건네주더군요. 아가씨 돌잔치 때에도 저희 부부 역시 가지 않았기에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가씨는 웃으면서 비싼 거 아니라면서 자기 아이도 쓰는 베개인데 정말 푹신하고 좋아서 하나 사봤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진으로 보니 아이 뒤통수가 눌린 것 같아서 베개를 잘못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요. 저는 쇼핑백에서 베개를 꺼내보았어요. 그리고 고맙다고 말한 뒤 베개를 다시 넣는 순간 베개 안쪽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느껴졌어요. 베개 다른 쪽 부분은 모두 부드럽고 푹신한데 한쪽만 유난히 딱딱한 뭔가 만져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가씨에게 베개가 잘못 만들어진 것 같다고 딱딱한 부분이 있다고 교환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가씨는 원래 그런 부분이 있다며 대충 얼버무리더군요. 그 모습이 이상해서 저는 가위를 가지고 아가씨와 시어머니 앞에서 베개를 잘랐습니다. 아니 이런 싸가지 없는 것을 봤나? 선물을 왜 잘라? 이 독한 것 같으니 나쁜 것. 잘라버린 베개 사이에서는 넓적한 돌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돌에는 이상한 모양이 그려져 있었죠. 저는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가씨는 저한테 2년만 이 돌을 아이가 쓰는 베개 안에 넣어두고 늘 베고 잘 수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의 기가 눌리고 자신의 아이 복을 못 뺏어간다고요. 원래 이름으로 눌러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름은 싫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그러면서 아이 돌 되기 전부터 베고 잤어야 했는데 이미 돌이 다 되어가니까 2년 동안은 베고 있어야 한다고요. 저는 그 말에 기가 막히더군요. 이렇게 딱딱한 돌을 베고 자라고? 야, 네 애한테 베고 자라고 해. 그리고 이런 이상한 그림까지 그려놓은 돌을 몰래 집어넣고 선물이라고? 선물? 이게 선물이야? 차라리 저주를 해. 네 애만 소중해? 너 그렇게 네 애가 자신이 없어? 그래서 이런 짓까지 해? 내가 나만 좋자고 그래? 네 애가 너랑 오빠 사이도 갈라놓는다고. 너랑 우리 엄마 사이 얼마나 좋았냐? 그런데 이것 봐. 네 애 생기고 나서 이렇게 됐잖아. 네 애가 기가 세서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도와준다는데도 이 난리야? 그러게 얘를 임신할 거면 제대로 임신하고 낳던가. 하필 이런 애를 낳아가지고 나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게 만들어. 저는 그 말을 두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떨어진 돌을 집어들고 식당 밖으로 나갔어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아가씨의 차에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차에서 시끄럽게 공보음이 울렸고 저는 멈추지 않고 돌을 집어들어 다시 차에 몇 번이고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 저를 본 아가씨와 어머니는 욕설을 했고 저는 그 돌을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 돌이 좋으면 이 돌로 맞은 차 가지고 조용히 꺼지라고 했어요. 2번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요. 그렇게 돌을 집어던지며 차를 망가뜨리는 동안 남편은 아가씨와 시어머니를 붙잡고 제가 마음껏 울분을 쏟아내도록 했죠. 남편은 아가씨와 시어머니께 누구보다 소중한 우리 아이한테 저주 같은 말을 쏟아내는 가족은 필요 없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후 저는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아가씨의 차를 망가뜨린 뒤에야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제가 모든 행동을 멈추자 그제서야 아가씨와 시어머니는 그 망가진 차 쪽으로 왔고 저는 그 두 사람에게 보험 처리하고 싶으면 하라고 말한 뒤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저희 가족은 시댁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누구보다 소중한 우리 아이의 팔자를 탓하고 기를 탓하며 아이에게 좋지 않은 말들을 쏟아낸 가족들은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행동을 했고 결단을 내렸고
지금은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